2부의 첫 번째 세션은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심옥주 소장님과 배재대학교 라미경 교수님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부를 진행해 주실 한성대학교 선종률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제가 속해 있는 한국보훈학회의 세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좌장을 맡은 저는 한국보훈학회 지금 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 발제하시는 두 분은 또 우리 보훈학회 회원이시고 토론하시는 분들도 다 회원들이십니다. 대부분 부회장 또는 전 회장 역을 하신 그런 분들로서 우리 학회에 에이스가 출동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 보훈학회라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보훈학회는 과연 뭐 하는 건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보훈학회는 지난 2002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헌하시고 희생하고 혹은 다치시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런 여러 가지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라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직접 국가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비판도 하고 정책 제언도 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훈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보훈과 관련된 이런 좀 생각이 같은 분들이 모여서 이 학회를 하고 있는데 이 학회에는 그래서 다양한 전공자들이 다 있습니다. 뭐 철학, 법학, 문학, 정치학, 행정학, 의학 뭐 분야가 고루고루 망라되어 있는 이러한 학회입니다. 현재 약 300여 명의 학자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1년에 4번 논문집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4번에서 6번 정도 세미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발행하는 논총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이번에 선정이 된 아주 요새 논문 질이 매우 좋은 그런 논문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모인 이런 학자들이 활동을 하는 보훈학회라는 것을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고요. 저희 학회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두 분이 오늘 발제를 하십니다. 심옥주 한국 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부산대학교에서 강의하셨고 지금은 서울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에 정부를 대표하는 백인 추진위원회에 선정돼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여성 독립운동 박물관 이거를 건립하기 위해서 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등 아주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첫 번째 제주 해녀 항일운동과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서 발제를 하실 거고요. 이어서 계시는 라미경 교수님은 현재 배재대학교 교수님인데요. 저희 학회에서 최고의 이론가로 꼽히는 그런 분입니다. 아주 그리고 방송 활동도 왕성하게 하시고 지금 국군 방송도 계속 몇 년째 진행을 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 역시 화면빨을 받는 분들이 다르구나 이걸 또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의 발제를 제가 두 분도 역시 굉장히 연구를 깊이 많이 하셨는데 다음 진행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제를 10분으로 줄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핵심 위주로 발제를 해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먼저 심옥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오늘 이 주제 제주 여성 항일운동 관련해서 하는 부분과 독립유공자 서원 관련한 부분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은 좀 발표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굳이 발표를 하시라고 그러셔서 그동안에 이거 약간 진행되어졌던 부분하고 같이 연동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 의견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기존 연구에 관한 분석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제주 해녀 항일운동 전개하고 그다음 제주 해녀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에서 참여했었던 분들의 독립유공자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진행되었던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면상으로는 제가 간단하게만 그냥 얘기를 언급을 했고 오늘 PPT를 통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부분을 같이 첨부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고조되어졌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전체 여성 독립운동가 현황을 발표했을 당시는 200여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여성 독립운동가로 서원받으신 분은 472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운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된 데는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100주년하고 같이 견주어서 관심을 가졌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 이런 부분들이 진척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같은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료의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떠나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서운을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마 그러한 결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녀 항일운동 부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운을 받은 분과 받지 못한 분들의 자료를 제가 참고하는 과정 속에서 김계석 선생님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 나이 19세 때 정월 첫째 세워 5일 장날에 하도리 해녀 수백 명이 모일 때도 먹을 양식을 없다 짊어지고 해서 해녀 대표인 부추나 김옥년, 덕량 언니와 나도 해녀들 맨 앞에 서서 5일장에 장보러 온 군중들 앞에서 나는 우리 해녀들을 착취하는 일본 어업조합과 싸워야 한다고 연설을 하고 일본 당국을 규탄하는 항일투쟁에 앞장섰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제주 해녀 부분을 우리가 다룬 데 있어서 앞서 세션에서는 세계 문화유산 지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다양한 콘텐츠나 이 부분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했는데 어저께 저는 하루 일찍 도착해서 제주 해녀 박물관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제주 해녀분들이 이렇게 남겨놓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유품과 여러 가지 이런 물품들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저도 다시금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제주 해녀 항일운동 관련된 부분을 먼저 보면은 이거에 대한 학문적인 시각을 먼저 보면은요. 어저께 제가 해녀 항일운동 기념탑을 보고 그리고 그곳에 사진을 찍고 또 해녀 박물관을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사실은 이 시점들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어졌고 서운 진행은 어떻게 되어졌으며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해녀를 보는 시각은 지금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단 문화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고 그 다음에 제주 해녀 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 그런 연동해 가지고 사회사적인 부분에서 또 관련된 부분이 또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생전에 살았을 때의 증언과 관련된 부분은 구술사적인 관점에서도 진행되어져 왔고 그리고 해녀 박물관이 건립되어지고 난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졌던 학술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는 여성사적 관점도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해양사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결실들이 무형 또는 무형 문화 또는 아니면 이분들의 다양한 문화 이런 부분들이 다층적인 시각들이 같이 이제 제대로 체계화되어지면서 유네스코 등재되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왔습니다. 어제 제가 제주 교육박물관 서고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걸 발견했습니다. 제주도 관광 안내서입니다. 1955년도입니다. 제주도 관광 안내서에 보면 해녀분들의 모습이 저렇게 실려져 있고 또 위에는 보면은 영어로 딱 써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광하는 데 대해서 제주도를 관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해녀분들이 그냥 아예 표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1955년뿐만이 아니고 59년도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 서고에 문서고에 그대로 이게 수장되어져 있는 걸 보고 어저께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3.1운동 100주년이 되어져서 다양한 뭐 문화 활동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슈화되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분들에 대한 뼈대 그다음에 이분들의 기초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우리는 얼마만큼 전착되어져 왔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같이 가게 됩니다. 제주 항일운동과 제주 해녀 부분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독립운동사의 흐름 속에서 한 맥락으로 나타났던 여성 독립운동사의 흐름도 이렇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임진왜란과 그 이전에 또 많은 여성들의 희생도 있었지만 제가 주로 봤던 부분은 1907년을 기점으로 보았고 1907년도에는 의병운동과 국제보상운동을 통해서 안사람 의병단을 꾸렸던 여성 의병장의 등장과 그다음에 나라를 제대로 살리겠다 하는 차원에서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회를 기점으로 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졌던 국제보상운동 그리고 3.1운동에 이르러서 전 계층에 있었던 여성들이 같이 합쳐졌던 이 운동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거대한 단체의 항거의 수순으로 투쟁의 수순으로 나타났던 것이 1932년도에 바로 제주 해녀 항일운동입니다. 그래서 1909년도, 그다음 1919년도, 그리고 광복이 되기 이전까지의 그 과정 속에 해녀 항일운동, 32년도 해녀 항일운동은 바로 그 이전에 1920년도에 해녀 어업조합 설립하고 사실은 연동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배경이 되어서 나중에 또 투쟁으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또 접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에 관해서는 1932년도 1월 29일자 신문뿐만이 아니고 아주 많은 신문을 통해서 그 대규모의 여성단체 항일운동이 일어났다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해녀 어업조합이 설립되어졌던 시점부터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1920년도 어업조합이 설립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24년도 그다음에 32년도 1월 7일, 1월 12일까지 제주 해녀 항일운동은 단순하게 32년도에 일어났던 항일운동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제의 탄압을 받았던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권을 침탈했던 1910년도 이후부터 이미 그 흐름은 조성되어져 왔었고 1920년도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단체의 목소리를 뭔가 하나 내겠다 하고 만들어졌던 어업조합, 해녀조합까지도 나중에 하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해녀들의 그 쌓였던 이 분노는 더 외부로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녀 항일운동은 단순하게 일제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의 단실이 일어난 부분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권 침탈 이후에 이 제주라고 하는 지역이 일본하고 근접해 있었던 이 지역에서 여성들이 아주 그 침잠되어져 있었던 이 그 저항, 투쟁 의식이 표출되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녀조합은 아무래도 이 업무 담당하는 사람과 일본인들의 해주회사, 물산객주 간의 거대한 결탁과 매수 행위가 자행되어지면서 해녀분들의 분풀이를 샀습니다. 어저께 만났던 해녀분과 관련되어 있는 또 관련해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예를 들어서 100원을 우리가 이득을 취한다면 그중에서 50원만이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불공평망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 부분을 채취하고 했던 부분에 대한 이 이후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부당함 이런 것들이 해녀 항일운동으로 아주 거국적인 운동으로 저항되게 되는 하나의 결실이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녀 항일운동의 저항 투쟁 과정 부분을 저는 1919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 32년도 해녀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이거는 정말 그동안 조직적이고 체계화되어지는 그런 수순들이 밟아져 왔기 때문에 32년도에 거대한 분출구가 나올 수 있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녀의 독립유공자 서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부추나 김옥년 그리고 부덕량 선생님이 서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고차동 선생님과 김계석 선생님은 사실 서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서원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분들을 서원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약간 우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슈화되어지고 있는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이 제주 해녀 문화와 해녀 관련된 부분들 그 기초 뼈대 작업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초기에 서원을 올렸던 그 서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읍사무소 한 귀퉁이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거기에 뻘물 속에 뻘물이 거의 그냥 그대로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그런 종이 조각 속에서 저는 이분들의 서훈 공적조서 자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훈 신청은 2000년도 8월 달에 주소 신청이 이어졌고 이 당시에는 해녀 항일운동 기념사업회 김전근 관장님이 거의 주도를 해서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녀 항일 운동에 참여했었던 이들이 세 분이 서훈을 받기 이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 2000년도 1월 달에 해녀 항일 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올렸고 그 다음에 탄원서가 2002년도 2월 달에 대통령, 국회의장, 보훈처장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2월 달에는 독립유공자 포상 재신청 사유서가 제출되어졌고 그리고 2003년도 2월 달에는 이 혁우동맹 사회주의 활동에 관해서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어졌습니다. 이런 숨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 해녀 항일운동에 관여됐던 사람들이 서훈을 받을 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제주 해녀 항일운동 관련해서는 멈춰 있습니다. 하두강 숙소의 1회 졸업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서훈이 전체 다 과연 받을 수 있었나? 사실 지금 전체 다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다 한 동네에서 얼망졸망하게 같이 활동하고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은 잡혀서 옥고를 치렀고 두 분은 도망갔습니다. 한 분은 시댁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었고 또 한 분은 어떻게 또 그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서 다행히 안 잡혔습니다. 잡히고 안 잡히고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훈장증을 받은 분들과 받지 못한 분들은 그 이후에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김계석 선생님과 고차동 선생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서훈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도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서류를 이전 거에 약간 수정을 해서 올리면 되는데 이분들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녀 항일운동 주도 인물 확인서 부분이 개인과 단체 부분에서 사실은 추가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2000년도, 2001년도에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그 다음에 보훈처장 앞으로 보내줬던 이 탄원서와 올리는 글들이 제주 쪽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했듯이 현재도 지금 제주에서 저는 긴박하게 움직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를 인정하는 보훈심사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제주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서훈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주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든 아니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든 과거와 같은 방법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증언록이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얘기를 해서 그 테이프로 되어져 있는 것을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다시 재차 제대로 이제 갖춰지고 제주도민들의 바람과 이런 것들이 열망이 같이 합쳐져서 다시 올려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닌 많은 분들이 다 합쳐져서 다 같이 이게 다시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본 자료 관련된 부분을 찾으면서 이분들의 혹시 성함이 나와 있나 하는 부분을 찾아봤는데 일본 자료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훈을 받은 분들의 그 증언과 그다음 서훈 받지 못한 분들의 증언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다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서훈은 받지 못했지만 참여했던 해녀분들의 증언도 우리는 또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촘촘하게 그분들의 하나하나라도 다 살려가지고 서훈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차원에서의 조례 지정하는 부분이 조례 지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의 부가적인 사항으로서 서훈 기준에 대해서 제주도 자체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역발상도 이제는 추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주 내에서의 여성들의 항일 운동이 제주 해녀 항일 운동으로 표출되어졌듯이 또는 그 외에 제주 내와 외가 같이 움직여졌던 3.1 운동에서의 그 신여성들의 움직임도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제주 해녀 항일 운동에 이분들이 왜 움직였냐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분들의 정신적인 이분들의 생각의 변화 그것이 야학에 있다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약간의 의견을 제안하자면 제주도민이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 항일 운동을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과 해녀 로드를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녀박물관과 세아리 장터 그리고 경찰서 일대를 해녀 로드를 구성해가지고 이 부분을 아까 오전 했던 컨텐츠화 그다음에 시상했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곳곳의 장소에 이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관광적인 차원에서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역발상 부분으로 부가 기준에 관한 부분을 제한을 해야 될 것이고 세계 문화유산 지정된 것이 문화적인 차원이라면 제주 해녀 항일운동은 바로 제주 해녀의 정신이다. 제주민의 정신이다 하는 부분을 각인해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지만 지면상으로 담지 못한 부분을 PPT로나마 약간 첨가를 했고 그리고 제주도에 이번에 관련해서 조례가 지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발표를 해서 도의회 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차동 선생님과 김계석 선생님에 대해서는 정말 서운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도와 그리고 제주학센터에서 또 이 부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잘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재대학교 라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페이퍼 보시면 제가 19페이지 정도로 해서 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우연찮게도 올 7월 초에요. 그 한국해양학자 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제주대학교에서 한 4박 5일 정도 있었고요. 저는 제 연구차 여기 들어왔다가 굉장히 감명 깊게 그 4박 5일을 잘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때 그 고고학을 전공하셨었던 교수님께서 직접 해녀 박물관을 가서 전체를 다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고급 가이드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굉장히 해녀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 기존의 박물관의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했다가요.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이 바깥에 있는 불턱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여기야말로 여성들이 모여서 사랑방처럼 혹은 찬물에 들어갔다 와서 불을 쬐면서 쫙 풀리는 그 가운데 전체 공동체나 해녀들의 기본적인 생각들, 그들의 애한들이 담겨진 곳이 이 불주의를 위해서 일어났겠구나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던 터에 올 8월 말에 이제 이 그 원고를 하나 의뢰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바로 해녀 독립운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훈 정책의 시각에서 하나 봐달라고 말씀을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저참 7월 달에 가서 굉장히 기억도 좋았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파기 시작을 했어요. 막 파기 시작했더니 자료가 대부분 다 이 제주도 안에서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들 제주학 혹은 이 독립운동을 연구했었던 그 자락에서 전부 이렇게 얽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파트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주 1932년도에 있었었던 이 해녀 독립운동사를 추적을 해서 1860년부터 시작을 해서 추적을 해서 하나 해갖고 왔고요. 또 하나는 방금 앞서 발제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제강점기 시기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후의 서훈 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것인가? 과연 기존에 일제강점기 시기에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결국 구국활동을 통해서 만들었던 이후에 거기에 정당한 보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신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간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접점을 짜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불턱에서 느꼈었던 제주 해녀들의 기본적인 삶의 고단함도 있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차이 때문에 같이 구국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걸로 아직도 서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명확히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그런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서론부터 시작해서 이 논의를 볼 수 있는 보훈이라고 하는 보훈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2장에서 논의를 전개했고요. 3장에서는 과연 제주 해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제주에서 제주 해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알파며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있었지만 그들은 개인적인 삶의 생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크게 녹아져 있었다는 것을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생존, 가족의 생활, 제주 전체에 있어서 해녀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에 관련된 부분들, 더 나아가서 조국의 광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4차원적으로 쭉 연계가 돼서 굉장히 깊게 얽혀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읽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보훈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제주 해녀 운동뿐만 아니라 제주 내에 있어서의 항일 운동이 바람이 됐던 이 지점 내에 있어서의 이후에 국가의 보훈 보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준거가 왜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은 대한민국 우리 이전에 그 한국의 역사를 쭉 살폈었을 때 이 가부장제의 권위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들 때문에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제강점기에도 이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같이 맞대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이 했었던 남성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행각들을 통해서 굉장히 잘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여성들의 독립운동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까 앞서 설명됐던 것처럼 3개월 이상의 옥고를 치르고 나서야 그런 것들이 증빙된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남녀의 차별의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한 이후의 행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전과 같은 잣대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문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 제주 해녀의 어떤 항일 투쟁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서 설명하셨던 부분들 대신하겠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4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어떤 운동을 또 보훈정책에서 국가와 제주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좀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고민의 지점들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사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독립유공자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기 때문에, 서울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대우를 받아 마땅한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법 1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제주에서 항일운동을 했었던, 특히 더 좁혀서 제주 해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다시 서원 문제와 더불어서 이후의 과정들을 전개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들에 있어서 서운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어떤 것들을 지금 국가가 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4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저기 하시더라도 표 6을 한번 좀 펴봐 주세요. 표 6. 표 6은 앞선 부분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운 훈격들, 남성과 여성, 또 여성의 독립운동, 또 출생지별로 해서 그런 것들 도표화시켜 나갔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 표 6에 있어서의 제주도 여성 독립유공자의 현황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고수선 독립유공자부터 시작해서 9번째 김진현 유공자까지 해서 그 준거를 놓게 된 것은 이것을 포상을 받게 된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한 가지 좀 주목을 해주실 부분들은 1990년도에 고수선 이 유공자가 처음으로 이 애족장으로서 이 포상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가 뒤에 7, 8, 9를 보시게 되면은 2018년, 2019년도에 연속해서 이 유공자를 이 서운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제주도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있지 않고 누군가 국가가 자연스럽게 와서 먼저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제주 도민으로부터 어떤 여성 연구원부터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아니면 해녀의 어떤 기본적인 모임으로부터 이게 아래로부터 시작됐다는 지점들을 확인을 하십사라고 하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제로서 이 부분들을 헤쳐나갈 것이냐. 분명히 제가 보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쓴 분들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명제 혹은 전제라고 하는 것들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행동과 지혜가 모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 해녀 독립운동사의 핵심적으로 5분들 중에서 지금 2분이 지금 이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죠. 여러 차례 이번 문재인 대통령도 뭐 이걸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도 하셨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서훈에 대한 기본적인 준거를 좀 달리 한번 해보자. 소소하게 썼던 기록들, 그 당시에 여성과 남성에서 글을 알고 쓸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부분들도 현격하게 사회적인 측면에 차별화되어 있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구두로 남겼던 것들을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거나 일기를 썼던 거나 이런 것들이 모든 자료들이 채택이 돼서 이 부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근거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2018년도에 이 문제가 새롭게 제기가 됐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요. 보훈 정책에 관련된 거버넌스, 지금 저는 제주가 그건 살짝 이제 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을 요 관련돼서 제주시나 보훈지청 또 제주해녀연구재단 NGO들 여기에 있어서 이것들이 정책 거버넌스 형식으로 해서 엮어져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 또 이 내부에서 저는 충분히 지금 제주시 내에 있어서의 해녀뿐만 아니라 제주학을 이 근간으로 해서 저는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회 자본이 벌써 네트워크가 쫙 깔렸다는 생각을 아침부터 쭉 여러분들의 발제자 또 토론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민관의 이런 그 협의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지금 그림 1을 한번 보시면 제가 뭘 하나 만들어 놨냐면요, 보훈 정책의 사이클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건 정책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아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긴 하나, 이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래로부터 여러분들의 땅에서 지금 해녀 박물관이 있는 이 구자읍, 세와리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인물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힘을 합쳐서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한 행위자들 중심으로 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아래로부터 어떤 이런 활동들을 지금 의제가 설정이 되고 기본적인 어디든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학술대회도 좋을 테고 언론도 좋을 테고 아니면 외부 인사들을 불러 모아서 현장 답사도 좋을 테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론화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집행이 되고 또 한 번 알리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결과들이 이 사이클처럼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의 제안은요. 이거는 보훈학회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본 처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틈만 나면 제가 이제 하는 이제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의 국가보훈법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에 대한 처우나 그들 이후의 삶이나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이후의 뭐 독립 유공자 후손들까지 부분들은 국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보상금이나 뭐 생활조정수당이나 아니면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받는 부분들까지 국가가 굉장히 잘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 유공자의 그 위치 서기까지 서훈을 받는 그 입장까지 그 과정이 너무 좁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또 그들이 했었던 행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어떤 증거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시켜 놔가지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국가가 그걸 아직 공식적인 입장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열어서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가가 계속 해야 될 부분들은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예산하고 인력입니다. 그 예산 중에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보훈처의 보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5조 정도가 넘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1961년도 보훈처의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의 첫 시작이 원호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요, 그때 국가 예산의 2.7%가 보훈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요, 2019년 올해 보훈 예산이 5조 6천 정도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양은요. 그러나 전체 예산의 1.1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비단 우리가 그 제주의 해녀 독립운동사에 있어서의 그런 기본적인 서훈의 준거들도 바뀌어나가는 거에 노력을 좀 해야 되겠지만 또 한켠에 요청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국가의 보훈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 아울러 같이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 보훈이라고 하는 것, 이 보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요. 젊은 친구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예전 독립유공자나 아니면 전쟁에 참여했던 이분들이나 4.3이나 5.18에 활동을 했었던 민주화 어떤 유공자들이나 이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라 말하면 안 돼요. 국가가 보훈으로서 그들이 젊었을 때 자기 귀한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썼을 때 국가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의 거기에 맞는 정신적인 물질적인 보상을 할 때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들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모여 계신 여러분들이 이 제주 해녀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일들에 있어서의 국가가 제대로 보상할 수 있게끔 그들의 기본적인 그 뜻깊은 정신들을 이어갈 수 있게끔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